진라는 앞장서서 2층으로 올라가면서 나에게 촛불을 가리고 소리를 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주인이 지금 내가 들어갈 방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물었지만 그녀는 자기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1, 2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집에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나서 이젠 호기심조차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나 자신도 머리가 멍해서 호기심을 가질 사이도 없이 방문을 닫아 걸고 방 안을 살펴보았다. 가구라고는 의자와 옷장이 하나씩, 그리고 큼직한 참나무 괴짝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그 괴짝은 위쪽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어 마치 마차의 창문처럼 보였다. 다가가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 그것은 특이한 구식 침대로 가족들이 각기 침실을 하나씩 차지할 필요가 없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밀실이었다. 안쪽 창문 틀에 달려있는 선반은 탁자 구실을 하고 있었다. 나는 판자로 된 문짝을 밀고 촛불을 든 채 안으로 들어갔다. 그 문을 닫자 히드클리프를 비롯한 이 집안 모든 사람의 눈길에서 벗어난 듯하여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가 촛불을 놓은 선반 한 구석에는 곰팡이가 핀 책이 몇 권 놓여있고 페인트 칠을 한 선반은 온통 낙서투성이었다. 그 낙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로 각기 다른 필체로 반복해서 쓴 캐서린 언쇼라는 이름이었는데 간혹 캐서린 히드클리프, 캐서린 린턴이라는 이름도 눈에 띄었다. 나는 피곤한 데다가 맥까지 풀려 머리를 창에 기대고 캐서린 언쇼, 히드클리프, 린턴이라는 철자를 계속 더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나 5분도 채 못 되어 어둠 속에서 하얀 글자들이 유령처럼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곧이어 방 안은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꽉 차버렸다. 이 눈에 거슬리는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몸을 벌떡 일으키니 촛불 심지가 낡은 책 위로 기울어져서 쇠가죽 타는 냄새가 온 방에 가득 찼다. 나는 심지를 잘라버리고 한기가 느껴지는 듯한 메스꺼움 때문에 갑자기 기분이 몹시 나빠져서 일어나 앉아 촛불에 약간 탄 책을 무릎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작은 활자로 인쇄된 성경이었는데 곰팡내가 지독하게 났다. 속 표지에는 캐서린 언쇼 장서라는 글씨와 25, 6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책을 덮고 다른 책을 한 권씩 자세히 살펴보았다. 캐서린의 장서는 잘 선정된 것이었고 책이 많이 낡은 것으로 보아 늘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책들은 독서의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어느 장이고 여백이란 여백에는 빽빽하게 펜 글씨가 쓰여 있었다. 단편적인 문장도 있었고 어떤 것은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의 글씨체이긴 하지만 제법 완숙한 일기 형태를 갖춘 것도 있었다. 한 페이지의 위쪽 여백에서 서투르기는 하지만 밉지 않게 그려진 조지프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무척 즐거워졌다. 나는 불현듯 캐서린이란 미지의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 희미해져가는 그녀의 글씨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지긋지긋한 일요일,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힌들리 오빠가 아버지 대신이라니 기가 막히다. 히드클리프에 대한 오빠의 행동은 너무 심해 H와 나는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다. 오늘 저녁 그와 같이 반란의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하루 종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우리는 교회에 갈 수 없었으므로 조지프가 모두를 다락방에 모아놓고 예배를 주도해야 했다. 힌들리 오빠와 올케 언니는 아래층에서 편안하게 난로불을 쬐고 있는데 그들은 곧 죽어도 성경 같은 것은 읽지 않을 거야. 히드클리프와 나 그리고 불쌍한 머스마이는 기도서를 가지고 올라가야 했다. 우리는 옥수수 자루 위에 한 줄로 나란히 앉은 채 신음소리를 내며 덜덜 떨었다. 조지프도 추위에 견디지 못해 설교를 빨리 끝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예배는 3시간이나 계속되었다. 그런데도 오빠는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아니 벌써 끝났어? 하는 표정이었다. 전에는 일요일 저녁에는 떠들지만 않으면 놀아도 괜찮았는데 이젠 조금만 웃어도 구석으로 쫓겨난다.
너희들은 이 집에 어른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 하고 오빠는 폭군처럼 말했다. 내 비위를 거슬리는 놈은 누구든지 가만 안 둘 거야. 절대로 떠들면 안 돼. 오, 네 놈이었구나. 여보, 지나는 길에 그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요. 녀석의 손가락을 튀기더라니까. 언니는 히드클리프의 머리카락을 힘껏 잡아당기고는 오빠에게로 가서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뽀뽀도 하고 몇 시간이고 노닥거리며 직결여댔는데 우리가 듣기에도 창피한 잡담이었다. 우리는 우리대로 조리대 아래 공간을 아늑하게 꾸며놓았다. 내가 막 앞치마를 이어붙여서 커튼처럼 드리웠을 때 조지프가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지 마구간에서 돌아왔다. 그는 내가 만든 커튼을 찢어버리고 뺨을 때리면서 고함을 질렀다. 주인 어른의 장례를 막 치르고 아직 안식일도 지나지 않아 성경 말씀이 귓전에 남아있는데 장난을 치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바로 앉아, 이 못된 것들아. 읽어서 좋은 책들은 많아. 앉아서 너희들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해. 그는 우리에게 오래된 설교집을 던져주며 불빛에 겨우 책을 비춰볼 수 있을 정도로 벽난로에서 떨어져 앉게 했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좋은 책은 딱 질색이라고 하면서 낡은 책 표지를 떼어 계집 쪽으로 던져버렸다. 히드클리프도 자기 책을 같은 곳으로 걷어차버리자 곧 큰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다. 힌들리 서방님 하고 우리의 목사인 조지프가 외쳤다. 서방님, 이리 좀 빨리 오세요. 캐시 아가씨는 구원의 갑옷 뚜껑을 찢어버리고 히드클리프는 멸망으로 이르는 넓은 길을 발로 차버렸어요. 이런 짓을 하게 내버려두다니 소름 끼치는군요. 아이고, 주인 어른이 계셨다면 엄하게 혼을 내주실 텐데 이젠 돌아가 버렸으니. 힌들리 오빠가 난로가의 낙원에서 달려와 한쪽은 목덜미를 잡고 다른 한쪽은 팔을 잡아 우리 둘을 부엌 안쪽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 방에 있으면 분명 악마가 와서 우리를 잡아갈 거라고 조지프가 위협하듯 말했다. 우리는 한쪽 구석에 떨어져 앉아 악마가 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선반에서 이 책과 잉크병을 내려 불빛이 들어오도록 문을 약간 열고는 20분쯤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히드클리프는 답답하다면서 둘이서 젖지 않은 아주머니의 웃옷을 쓰고 들판으로 나가 뛰어다니자고 했다. 무척 재미있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조지프가 들어와 보고 자기 예언대로 악마가 우리를 데려갔다고 생각할 테니까 비를 맞더라도 여기보다 더 습기 차거나 춥지는 않겠지. 나는 캐서린이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겼으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다음 줄은 다른 문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눈물겹도록 애처로운 내용이었다. 오빠가 나를 이토록 가슴 아프게 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머리가 아파서 베개도 벨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불쌍한 히드클리프. 힌들리 오빠는 그를 거지라고 부르면서 다시는 우리와 같이 앉지도 못하게 하고 식사도 함께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나에게 그와 놀지 말라고 하면서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집에서 그를 내쫓아 버리겠다고 했다. 오빠는 히드클리프를 너무 멋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어떻게 감히 아버지에게까지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곧 히드클리프를 제 처지에 맞는 자리로 끌어내리겠다고 벼르니 나는 어느새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내 눈은 그녀가 쓴 글씨에서 인쇄된 쪽으로 옮겨갔다. 붉은 잉크로 인쇄된 제목이 보였다. 70번씩 7번 및 71번째의 처음 마태복음 제18장 21에서 22절 참조 기머튼 서프 교회에서 행한 제이브스 브랜더렌 목사의 설교라고 쓰여 있었다. 반쯤 잠든 상태에서 제이브스 브랜더렌 목사가 이 제목으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생각하다가 그만 나도 모르게 침대에 누워 잠들어 버렸다. 아, 지독한 대접을 받은 탓일까? 그 밖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토록 무서운 밤을 보내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이후 나는 그날 밤처럼 고통을 겪은 적이 없다. 깊이 잠들기도 전에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아침을 맞았다. 그래서 나는 조지프를 앞세우고 귀갓길에 나섰다. 길에는 눈이 몇 야드 높이로 쌓여 있었다.
눈을 헤치며 걸어가는데 나의 동행은 내가 순례자의 지팡이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계속 나무라며 나를 괴롭혔다. 조지프는 지팡이가 없으니 집에 돌아갈 수 없다면서 거드럭거리며 손잡이가 묵직한 자신의 지팡이를 흔들어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지팡이인 모양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그런 도구가 필요하다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제이브스 브랜더램 목사가 70번씩 7번이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들으러 가는 길인데 조지프와 나 둘 중 하나가 71번째의 처음의 죄를 범해서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 파문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 이르렀다. 산책할 때 실제로 2번 지나친 적이 있는 교회였다. 그 교회는 두 언덕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에 있었다. 들어간 곳이라고는 해도 늪 가까이 있는 약간 높은 지대로 늪에서 올라오는 이탄의 습기가 이곳에 묻혀있는 시체를 보호하기에 적당한 곳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지붕만은 아직 온전했으나 목사의 연봉이 겨우 20파운드밖에 안 되는 데다 방이 2개뿐인 사택도 벽이 허물어져 얼마 안가 쓰러질 듯해 이 교구를 맡으려는 목사는 한 사람도 없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곳 신도들이 목사가 굶어 죽는 꼴을 볼망정 자기들 주머니에선 한 푼도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아무튼 내 꿈에서는 제이브스 목사가 열성적인 신도를 전부 모아놓고 설교를 했다. 그런데 그 설교라는 것이 490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한 부분마다 한 가지 죄를 다루고 그 하나하나가 보통 설교와 맞먹는 것이었다. 어디서 그토록 많은 죄를 모아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매번 70번씩 7번이란 성경 구절을 해석하곤 했는데 그에 의하면 신도들은 모두 제목이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것 같았다. 모두가 그야말로 기묘한 성질의 죄들이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아, 얼마나 지루했던지 몇 번이나 몸을 뒤틀고 하품을 하고 졸다가 깨다가 했던가. 내가 내 몸을 꼬집고 찌르고 눈을 비비고 일어섰다 앉았다. 안절부절 못하다가 설교가 끝나거든 알려달라고 조지프를 몇 번이나 쿡쿡 찔렀던가. 그러나 나는 그 설교를 끝까지 다 들을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그의 설교가 71번째의 처음에 이르렀다. 그때 어떤 영감이 불현듯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제이브스 브랜더램을 가리키며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비난했다. 목사님 하고 나는 큰 소리로 불렀다. 사방이 막힌 이 교회에 앉아서 나는 당신의 490가지 설교를 꾹 참고 들었소. 나는 70번씩 7번만큼 여기에 박차고 나가려 했으나 당신은 70번씩 7번만큼이나 나를 무작정 주저앉혔소. 그러나 491번째는 너무 심합니다. 나와 같이 순환을 당한 사람들은 저자에 대항하시오. 끌어내어 혼을 내줍시다. 그래서 저자가 다시는 저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합시다. 바로 당신이구려. 제이브스 브랜더란 목사가 외쳤다. 그리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말을 이었다. 70번씩 7번만큼이나 당신은 하품을 하면서 얼굴을 찡그렸소. 70번씩 7번만큼이나 나는 내 영혼에 물었소. 아, 인간의 나약함이여 용서하소서. 그러나 71번째의 처음이 되었소, 형제여. 저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된 심판을 행합시다. 하느님의 사자는 그렇게 할 수 있소. 목사의 말이 끝나자 군중은 저마다 순례자의 지팡이를 휘두르며 내게로 몰려왔다. 나는 그들에게 대항할 무기가 없었으므로 가장 가까이에서 아주 맹렬한 공격을 가해오는 조지프와 맞붙어 그의 지팡이를 빼앗으려 애썼다. 그 소동 속에서 몇 개의 몽둥이가 날아오고 나를 향해 날아오던 몽둥이가 다른 사람의 머리통을 치기도 했다. 순식간에 교회 안은 치고받는 소리로 소란스러워졌다. 결국 모두 옆 사람과 싸우는 꼴이 되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제이브스 브랜더램 목사는 설교단을 강하게 두들겨댔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던지 천만다행히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요란한 소리를 냈을까? 그것은 바로 삭풍이 불 때마다 전나무 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면서 마른 솔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소리의 원인을 알아챈 나는 돌아누워 이내 잠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보다 더욱 기분 나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내가 참나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내 귀에는 거센 바람소리와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전나무 가지가 반복해서 때리는 소리도 들렸으며 또한 소리의 원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참을 수 없을 만큼 시끄러웠으므로 가능하면 그 소리의 원인을 없애고 싶었다. 나는 일어나서 창문 걸쇠를 벗기려고 안간힘을 썼다. 걸쇠는 창틀에 용접되어 있었다. 그런 사실은 잠이 들기 전에 보아 이미 알았지만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소리를 먹게 해야지 하고 중얼거리며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고 팔을 내밀어 그 성가신 나뭇가지를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손에 쥔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조그만 손이었다. 오싹 소름이 끼쳤다. 잡힌 손을 빼내려 애썼지만 그 손이 내 손을 잡은 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가련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당신은 누구요? 나는 그 손을 뿌리치려고 애쓰면서 물었다. 캐서린 린턴이에요 하고 상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 나는 린턴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을까? 그보다는 언슈가 더 익숙한데. 제가 돌아왔어요. 벌판에서 길을 잃었었어요. 그 소리와 함께 나는 유리창 밖에 희미하게 떠오른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나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잔인해졌다. 아무리 뿌리치려 해도 소용없음을 알고는 아이의 손목을 깨진 유리창으로 끌어당겨 흘러내린 피로 이불이 흥건히 젖도록 유리에다 문질렀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계속해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악착같이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나는 공포에 질려 거의 미쳐버릴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내가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꼭 이 방에 들어와야 한다면 먼저 내 손을 놓아다오. 그러자 그 손이 내 손을 놓았다. 나는 재빨리 깨진 구멍으로 내 손을 빼낸 다음 재빨리 책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 올려 구멍을 막고 애원하는 그 구슬픈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그렇게 15분쯤 지난 후 귀를 막은 손을 떼자 여전히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서 꺼져버려. 20년 동안 애원한다 해도 안 돼. 맞아요. 꼭 20년이에요. 하고 그 소리는 탄식하듯 말했다. 나는 20년 동안이나 집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더니 밖에서 창문을 긁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오면서 책더미가 앞으로 쓰러질 듯이 들썩거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려 했으나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미친 듯이 고함을 칠 수밖에는 없었다. 나는 꿈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소리를 지른 모양이었다. 누군가 황급히 달려와 억세게 문을 열어젖혔던 것이다. 침대 위쪽에 사각 창틀을 통해 불빛이 들어왔다. 나는 그때까지도 무서움에 떨면서 이마에 식은땀을 닦고 있었다. 방에 들어온 사람을 주저하듯 혼자 중얼거리더니 마침내 반쯤 속삭이는 소리로, 그러나 결코 대답은 기대하지 않은 투로 여기 누가 있나? 하고 물었다. 나는 내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히드클리프의 음성이 분명했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가 들어와 샅샅이 뒤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괴짝 문을 열었다. 그때의 내 행동이 빚은 결과를 나는 도저히 잊지 못할 것이다. 히드클리프는 셔츠 차림으로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들고 있는 촛불에서 촛농이 손가락을 타고 녹아내리고 그의 낯빛은 등지고선 벽만큼이나 차가웠다. 참나무 괴짝의 미닫이가 열리는 소리를 들은 그는 감전이라도 된 듯 놀라면서 손에 들었던 초가 몇 피트 밖으로 튀기듯 떨어졌는데도 너무 놀라서 그것을 얼른 집어들지 못했다. 어제 댁을 방문한 사람이올시다, 주인 양반. 그가 겁쟁이임을 더 이상 드러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가위에 눌려서 잠결에 그만 소리를 질렀었나 봅니다. 소란을 피워 미안합니다. 이런 제기랄, 로그드 씨,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은, 하면서 주인은 초를 집어 의자 위에 놓았다. 도저히 그것을 조금 전처럼 들고 있을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누가 당신을 이 방으로 안내했어? 그는 손바닥에 손톱이 박힐 정도로 주먹을 불끈 쥔 채 턱이 떨리는 것을 가라앉히려고 이를 악물며 말을 이었다. 도대체 누구요? 그따위 것들은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야지.
대개 하녀 질라입니다. 나는 마룻바닥으로 뛰어내려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다. 당신이 하녀를 내쫓건 말건 나는 상관없습니다. 히드클리프 씨, 그녀는 쫓겨나야 마땅합니다. 아마 나를 이용해서 이 집에 유령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유령이 있더군요. 그러니 당신이 이 방을 폐쇄한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이런 유령의 속을에 재워주었다고 고마워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히드클리프가 물었다. 어쨌든 이 방에 들어왔으니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시오. 하지만 제발 소름 끼치는 소릴랑 다신 지르지 마시오. 누군가 당신의 목이라도 친다면 모를까. 그 작은 유령이 창문으로 들어왔다면 아마 내 목을 졸랐을 겁니다. 이제 다시는 이 댁의 고귀하신 조상들의 박해를 받고 싶지는 않군요. 제이브스 브랜더렌 목사는 당신의 외가 쪽 친척인가요? 캐서린 린턴인가 언쇼인가 뭔가 하는 요망한 계집애는 분명 악마가 두고 간 아이일 거요. 그 애가 하는 말이 자기는 20년 동안이나 이 땅 위를 떠돌아다닌다고 합디다만 내 생각엔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을 것 같더군요. 그 순간 나는 책의 낙서에서 보았던 히드클리프와 캐서린이라는 이름 사이의 관계가 생각났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 바로 그때 생각이 났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경솔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래서 더 이상 화는 내지 않고 재빨리 말을 이었다. 사실은 간밤에 하다가 나는 다시 말을 끊었다. 그 오래된 책들을 읽고 있었지요. 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으나 그랬다가는 책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낙서의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 같아 얼른 고쳐서 말했다. 창틀에 붙은 선반에 낙서해 놓은 이름을 한자 한자 반복해서 읽었답니다. 따분한 일이기는 했지만 잠을 청해볼 생각이었죠. 마치 숫자를 세는 것처럼. 도대체 그런 소리를 왜 내게 하는 거요? 하고 히드클리프가 무섭게 소리쳤다. 어떻게 감히 당신이 내 집에서 그럴 수 있어. 정말 돌았군. 나는 그 말에 화를 내야 할지 병명을 계속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꿈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했다. 나는 실제로 캐서린 린턴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계속해서 읽다 보니 스스로 상상을 억제할 수 없는 꿈속에서 그 이름이 실제 인물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말하는 동안 히드클리프는 점점 침대 뒤로 뒷걸음질 치더니 아예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불규칙적인 숨소리로 미루어 보아 그가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사귀느라 무척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한 마음의 갈등을 내가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일부러 소리내어 방 안을 서성거리고 또 시계를 보며 밤이 꽤 길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직 3시도 안 됐잖아. 6시는 된 줄 알았더니 여기서는 도대체 시간이 안 가는군. 어젯밤 8시쯤 잠자리에 든 것 같은데. 우리는 겨울이면 항상 9시에 자고 4시면 일어나요. 히드클리프가 신음을 삼키며 말했다. 그림자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는 눈물을 닦고 있는 것 같았다. 로그드 씨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내 방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방해가 될 뿐이니까요. 또 난 그 어린애 같은 비명소리 때문에 완전히 잠이 달아나 버렸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셀 때까지 정원이나 거닐다가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이젠 도시에서든 시골에서든 사람 사귀는 재미는 아예 단념했으니까요.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벗삼아 지내는 것으로 만족해야겠죠. 자기 자신이야말로 좋은 것이지 하고 히드클리프가 중얼거렸다. 등불을 들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오. 나도 곧 갈 테니까. 그러나 뜰에는 개를 풀어놓았으니 나가지 마시오. 준호가 지키고 앉았으니까. 그리고 아니 결국 계단이나 복도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겠군. 어쨌든 이 방에서는 나가주시오. 2분 내로 나도 가리다. 그의 말대로 방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좁은 복도가 어디로 통하는지 알 수 없어 멍청이 서 있다가 본의 아니게 그 분별 있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매우 미신적인 집주인의 일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침대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참을 수 없는 격정의 눈물을 쏟으며 흐느꼈다. 들어와요. 캐시 들어와요. 오, 한 번만 더 와주오. 내 사랑하는 그대,
이번만은 내 말을 좀 들어주오 캐서린. 그러나 유령은 유령 특유의 고집을 부리는지 나타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단지 눈보라만이 세차게 휘몰아쳐 내가 들고 있는 촛불을 꺼뜨렸을 뿐이다. 그 울부짖음에는 뼈저린 슬픔이 어려있어 나는 그의 행동이 조금도 우습게 여겨지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엿들은 나 자신에 대해 화가 나기도 하고 바보 같은 꿈 이야기를 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 왜 그런지 까닭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내 꿈 이야기가 그를 괴롭힌 것만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부엌이 나왔다. 사그러져가는 난로불로 촛불을 다시 켤 수 있었다. 잿빛의 얼룩 고양이가 재 속에서 기어나와 투덜대는 듯한 울음소리로 나를 맞이할 뿐 주인은 무척 적막했다. 반원형으로 만들어진 2개의 의자가 난로가에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에 내가 들어눕자 다른 쪽에는 고양이가 올라앉았다. 둘이 졸고 있으려니 누군가 그 피난처에 침입해왔다. 조지프였다. 그는 나무 사다리를 삐걱거리며 내려왔다. 아마 그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연결된 사다리 같아 보였다. 그는 사다리 사이로 희미하게 밝혀둔 촛불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양이를 의자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아 9인치 정도 되는 파이프에 담배를 눌러담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의 성스러운 이 밀실에 침입한 나의 행동을 매우 밉살스럽고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 기분 좋게 담배를 피웠고 나는 그가 담배 피우는데 거슬리지 않도록 조용히 있었다. 마지막 한 모금을 뿜어낸 다음 그는 한숨을 푹 쉬고 일어서더니 들어오던 때와 다름없이 엄숙하게 나가버렸다. 다음에는 좀 더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번에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하려다가 그만두고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히어턴 원쇼가 눈을 쓸기 위해 삽이나 가리를 찾아 구석을 뒤지다가 손에 다른 물건이 잡힐 때마다 나직한 소리로 기도라도 하는 것처럼 욕지거리를 내뱉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코를 벌름거리며 의자 뒤를 힐끗 넘겨보았으나 나나 내 옆에 있는 고양이를 그냥 지나쳐버렸다. 그가 준비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이제 나가도 되겠지 생각하고 불편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 나서려고 했다. 그런 나를 보고 그는 들고 있던 삽 끝으로 안쪽 문을 가리키며 자리를 옮기려면 그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그만 소리로 가르쳐 주었다. 그 문으로 나가니 바로 거실이었다. 진라는 커다란 풀무로 불을 피워 불꽃이 굴뚝으로 솟아오르게 하고 있었고 젊은 부인은 난로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불빛으로 책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눈 언저리를 가려 뜨거운 열기를 막으며 불똥이 튀게 한다고 하녀를 꾸짖거나 얼굴에 코를 비벼대는 개를 가끔 밀어낼 뿐 책을 읽는 데에만 열중해 있었다. 놀랍게도 히드클리프도 함께 있었다. 그는 나를 등지고 난로가에 서 있었는데 가엾은 진라는 방금 야단을 맞았는지 일을 하다가도 이따금 앞치마 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분을 참지 못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너, 이 쓸모없는 거사. 내가 들어섰을 때 히드클리프는 며느리에게 고함을 지르던 참이었는데 올인이 염소니 하는 악이 없는 말이긴 했지만 그래서는 보통 기호로 나타낼 뿐 잘 쓰지 않은 욕지거리를 마구 퍼부었다. 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도 다른 것들은 제 밥값은 하는데 넌 왜 거저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냐? 그 책일랑 집어치우고 일거리를 찾아봐. 죽을 때까지 내 눈앞에서 얼씬거리며 나를 괴롭히는 죄값을 치르란 말이다. 알아들었어, 이 나쁜 거사? 내가 안 치우면 강제로라도 치우게 만드실 테니까 이 책은 치우겠어요. 하면서 젊은 부인은 책을 덮어 의자 위로 던져버렸다. 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절대로 안 해요. 순간 히드클리프가 손을 번쩍 들었다. 그녀는 잽싸게 일어나 멀리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 그 손끝의 매서운 맛을 잘 아는 것 같았다. 나는 고양이와 개의 싸움 따위는 구경할 마음이 없었으므로 난로불을 쬐려고 들어왔을 뿐 중단된 말다툼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체면은 있는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히드클리프는 다시 휘두르고 싶어지지 않도록 아예 두 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며느리는 입을 실룩거리며 멀리 떨어진 자리로 가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내가 떠날 때까지 꼼짝 않고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나는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것도 거절하고 먼 동이 트자마자 얼른 밖으로 빠져나왔다. 대기는 상쾌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얼음처럼 싸늘했다. 내가 뜰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집주인이 불러세웠다. 그는 늪지를 안내해주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벌판이 온통 물결치는 하얀 바다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표면의 높낮이가 실제 지면의 높낮이와 똑같지 않았고 수많은 웅덩이는 평지처럼 보였다. 채석장 자리의 흙더미도 어제 걸어오면서 기억해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변해 있었다. 나는 길 한쪽에 6, 7야드 간격으로 반듯하게 세워놓은 돌이 벌판을 지나 일직선으로 늘어서 있는 것을 유심히 봐두었다. 그 돌들은 어두운 밤이나 지금처럼 눈이 내려 길 양편의 늪지와 길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표지가 되도록 석회로 하얗게 칠해져 있었다. 그러나 여기저기 드물게 희미한 점만 보일 뿐 그 표지는 자취 없이 사라져버렸다. 내 딴은 구불구불한 길을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안내자는 자주 좌우의 방향을 바로잡아주곤 했다.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드러시크로스 저택 숲 입구에서 갑자기 서더니 거기서부터는 길을 잘못 들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간단한 목례로서 작별을 구했다. 저택의 문지기 집은 아직 비어 있었으므로 남은 길은 나의 눈침짝만 믿고 걸어가야 했다. 정문에서 저택까지는 2마일 거리였으나 나는 좋게 4마일은 걸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도중에 숲속에서 길을 잃어 가슴까지 눈에 빠지곤 하였기 때문인데 그 고생이란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면 짐작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고생 끝에 집에 들어서니 시계가 정오를 알렸다. 그러고 보면 1마일에 꼬박 1시간씩 걸린 셈이다. 집으로 돌아오니 가정부와 그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나를 맞으며 소란스럽게 떠들어댔다. 그들은 내가 어젯밤 죽은 것으로 단정하고 내 시체나 찾으러 나설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으니 제발 조용히 하라고 이른 다음 심장까지 언 듯한 지친 몸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갔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체온을 되찾기 위해 30에서 40분간 이리저리 거닐다가 고양이 새끼처럼 맥이 풀려 서재로 들어갔다. 얼마나 지쳤는지 한여가 끓여온 뜨거운 커피도 따뜻한 난로불조차도 귀찮게 느껴졌다.